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일하던 직원의 목에 흉기를 대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됐는데 범행 전 인근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경력 8개월의 20대 아들이 감전사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문 장비 소리에 혼자 투입된 정황이 드러나서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과실을 조사 중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성관계를 의미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처서가 지난 뒤라 그런지 그래도 조금은 덜 덥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전해드렸죠. 이 여성 지인을 넘어서 여동생 엄마까지 합성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저 텔레그램 단톡방 보시면 그런 정황이 좀 엿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당장 자녀들 휴대폰 점검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깔려 있는지 말이죠. 당장 저만 해도 텔레그램이 없는데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엄마가 사반을 맨날 보니까 32개월짜리 우리 사랑이 인트로 음악만 나와도 저렇게 춤을 춥니다. 제가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죠? 하신 전혜영님, 나중에 큰 인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저녁 목동 커피숍이에요. 음료도 안 시키고 휴대폰 충전하면서 발을 저렇게 의자에 그냥 턱 신발 신은 채로 뉘지 마이지 끌끌끌 하신 곽효정님. 자, 서울 강동구 삽니다. 애지중지하던 라일락 화분 가져간 사람 꼭 좀 돌려놔 주세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마음은 탁한 사람이군요 하신 구여름님. 자, 우리 남편 케니킴이 오늘 30일 이거 아닙니다. 자, 그냥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남편 케니킴이 오는 30일 새 직장에 출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라이자님. 자, 다시 보여주시죠. 자, 하남 방면을 지나다 촬영했습니다. 조간신문을 핸들 위에 펼쳐놓고 보면서 트럭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신 김양우님. 자, 익산의 원동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최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죠. 자, 소금을 촥촥촥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가지를 들고 나온 남성 집 앞 여기저기에 자 소금을 촥촥 뿌려댑니다. 워 잡기가 물러거라 싹 다 물러거라 라고 하듯이 말이죠. 뭐라고 하듯이 막 하면 콱콱콱 뿌려요. 탈탈 털고는 돌아가는데 일 줄 알았지 다시 나왔지롱. 소금 풀 충전해서 컴백했습니다. 이번엔 불박 차량 뒤로 돌면서 소금을 촥촥 이게 뭔가 샤머니즘적이기도 하고 계속 저렇게 뿌려대던 저 왕소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 말이죠. 네, 제보자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60대 남성인데요. 일주일 전부터 차량 주변에서 소금 무더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발견해 보니까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 소금을 담은 바가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추핫 주변에 뿌린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4-5번이나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랫집 남성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뿌리는 게 약간 좀 부정한 기운을 쫓는다거나 알 수 없는 미신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찝찝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바로 아랫집 남성이면 아저씨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제보자분이 아랫집 남성분하고 말을 섞기가 싫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한 10년 넘게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1년 정도 전부터 층간소음을 주장을 하면서 아랫집 남자분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음이 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도 전혀 안 듣고 있더니 이런 행동을 시작하니까 이제 제보자분은 혹시 뭐 좀 안 좋은 얘기, 뭐 저주라도 거는 거 아니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짐작컨대 그런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지 모르는데 법률 용어로 불능범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네? 불능범이라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금 뿌리는 걸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얘기를 이런 거면 집에서 막 누구 이름 써놓고 조주한다 그래도 그 사람을 처벌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차에 직접적으로 막 소금을 뿌린다거나 더 심한 행동을 하면 이제 재물손괴 같은 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상하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빗나간 골프 사랑입니다. 자, 요즘 엉뚱한 장소에서 골프하는 분들 제보가 유독 많이 옵니다. 만나보시죠. 저 멀리 공원 통로에 서 있는 저 남성, 냅다 골프채를 휙, 다시 휙. 자, 스윙 연습에 열중인데요. 사람이 있건 없건 거침없이 휙입니다. 자, 이걸 촬영하고 계셨던 제보자, 저 양반이 날린 골프공에 맞을 뻔하셨다고 해요. 네, 저희가 이 공원에서 골프 연습하는 거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남 통영의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자 바로 앞에서 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맞을 수 있었던 거고 골프본 정말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아유, 그럼요. 뭐 코뼈 뭐 부러지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뭐 눈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골프병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왔는데 또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따졌대요. 여기서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도리어 그럼 난 어디 가서 운동하라는 얘기냐라고 얘기하면서 윽박을 지르더라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같은 공원에서 골프 치는 걸 여러 번 봤고, 그래서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공유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나도 봤다, 나도 위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하시면서 제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골대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데요. 자세를 잡는 폼이 혹시 축구공 차려고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골프공을 때리려고. 아니 축구장에서 뜬금없이 골프 연습을 왜 하고 있는 건데. 아우 저 인조잔지 저거 파이면은 저거 돈 많이 들어. 자, 박 변호사님.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양반 지금 폼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폼은 나쁘진 않네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두 다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좀 잘 치시는 분이군요. 잘 치면 잘 칠수록 저런 데 가서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축구장이에요. 축구장은 뭐 하라? 축구하는 곳이죠. 그리고 잔디를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골프는 이게 치면서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몰라 저 모습만 좋을 수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옆에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서 합니까? 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폼은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문콕하더니 점점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저 남성. 자, 이제 운전석 문을 열고 하는데 쾅! 옆차 조수석 문에 그대로 쿵! 자, 정작 그런데 왜 문을 닫어? 자, 운전석 안 타요. 그러더니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탔네. 자, 잠시 아이고 세상에 창문 내리고 아이고 세상에 침을 뱉고 그대로 출발해요. 양 변호사님, 자기가 문콕하고 자기가 침 뱉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게요. 저거는 지난 5일 수원의 한 건물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해주신 분이 30대 남성이고요. 병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저기 주차장이 좁긴 좁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는데 이렇게 병원을 빠져나오는 길에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이게 길게 뭐가 이렇게 침이 묻어 있었다라는 거죠. 놀래가지고 공원 주차장에 잠깐 이제 공터에 세워놓고 보니까 침 자국이 있었다라는 거고 문콕까지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저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고요. 추측컨대는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운전석 쪽에 좁으니까 열었다가 반대편 조수석을 통해서 운전석에 들어갔고 그게 기분이 나빠서 이제 침까지 저렇게 뱉은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을 저렇게까지 뱉어놓으면요. 차는 안 망가졌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경찰 수사 중이거든요. 저러지는 마세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주차난에도 꿋꿋이입니다. 자, 주차장에서 정말 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셨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이것 바로 새빨간 고추입니다. 말리기 딱 좋은 햇빛 명당을 놓칠세라 차선까지 넘어가면서 고추를 넓게 널어놨는데요. 자, 요즘 신축이든 구축이든 아파트들 다 주차 전쟁 아닙니까? 주차면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 고추 말리겠다고 저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기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지난 25일 오후죠. 이 경기도 고향 일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갔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고추가 널린 모습을 보고 이걸 찍었는데요. 이게 저거 말고는 다 주차 차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작년 7월인가요? 같은 걸 보내준 게 있는데 이때도 빨래가 또 널린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요 아파트 비슷한. 근데 어쨌든 간에 시내기 때문에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글쎄요, 고추를 어디서 말릴까요? 옥상 되나요? 글쎄요, 된다면 옥상 같은 데 하든지. 요즘 대부분 다 잠가 놓잖아요, 옥상. 그래서 저기 했나요? 어쨌든 저기는 공용 주차 공간이고 고추 주차 공간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어 보이고 매우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 차 한 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아마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뭐 저걸 법률 위반이다 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문제가 돼 보이고 그것이 좀 이상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양육비 전쟁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네, 이혼한 전 남편과 양육비를 두고 다투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성인인 두 자녀 그리고 중학생인 막내딸이 있는데요. 8년 전 사연자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후 사연자가 막내딸에 대한 양육권을 가졌고요.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잘 받지 못해서 급여 압류까지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학원비로 3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딸이 학원을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이러면서 제대로 지급을 못 받았고 최근에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딸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주고 있었고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딸은 이후 본인 양육비라는 사실에 혼자서 그 50만 원을 다 쓰고 있었던 건데요. 사연자는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따졌지만 전 남편은 딸에게 주는 돈인데 직접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양육비로 8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사연자가 받을 수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받는 거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전 아내입니다. 야, 양지열,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너? 꼴랑 돈 몇 푼 때문에 딸내미랑 둘이서 짜고 날 왕따를 만들어? 네가 그 돈 주면 내가 다혜한테 쓰지 아무렴 나 입고 먹고 한 데 쓰겠니? 그리고 이 어린 것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응? 대책 없이 다 써버리잖아. 넌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 인간이니, 동그라미? 아닙니다. 더 들어보세요. 다음은 전 남편이에요. 이 여자가 진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누가 보면 양육비 떼어먹는 배드파더인 줄 알겠어.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는 그쪽하고 돈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혜 양육비 달라고 해서 다혜한테 직접 줬고 네 엄마한테 뺏기지 말고 그 돈으로 학원도 가고 떡볶이도 사 먹고 알아서 해 한 건데. 그래서 다혜도 응 아빠 한 건데. 왜 나를 욕해? 왜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의견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부가 배우자가 이제 갈라서고 나서 양육의 의무는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유지가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대신에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어머니에게 지급하기로,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전 아내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이 전 배우자에게 주는 게 맞고요. 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아이의 재산 관리권 자체가 양육권을 가진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자체도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거고 이 금액 자체도 이 양육권을 가진 쪽에게 금액을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돌보도록 하는 거지. 이거 네 넣어줄 돈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양육비가 아니에요. 저 남편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지금 아이가 셋이잖아요. 성인이 된 두 자녀와 중학생이 된 하나 아이가 있으면 사실 양육비 50만 원 주는 것도 너무 저는 적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50만 원도 제대로 주지 않고 꼼수를 피워서 아이한테 30만 원만 주겠다, 뭐 50만 원 줬다 안 줬다 하는 거고, 이건 당연한 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권리인데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을 갖지는 않아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하고, 사실 양육비도 따로 주고 너무 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학비나 용돈도 저는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연히 어머님 편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박 변호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그 늦둥이 딸이 이제 있고 성인이 있기 때문에 어. 늦둥이 딸이니까 그렇게 좋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제가 지금 한번 낙서를 해봤습니다. 아, 진짜? 늦둥이 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군요. 예,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라는 거는요. 중요한 거 쓰신 줄 알고. 딸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양육하는 사람한테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 주는 게 맞고요. 그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뭐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고 양육권자는 그 양육비를 받습니다. 비양육권자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협의만 된다면 딸한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알아야 되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몰랐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는 과거 양육비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남편이. 극단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같이 얘기해서 통장은 딸한테 줄 테니까 알고는 있어라 이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행복이 꽃피는 집님, 당연히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지 왜 딸한테 주나요? 라고 하셨고요. 장정환님, 양육비라는 뜻을 모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른사람님은 나쁜 아빠들 많습니다. 딸한테라도 보내면 그냥 받으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뭐 어떤 이 의견에 대한 말씀 하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계속 딸을 적어봤거든요. 양육비를 실제로 재판을 뭐 아니면 협의 이혼하면서 정해놓고도 안 주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뭐 이행 소송이라든지 이행원도 있고 관리원도 있는데 그래서 배드파더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융통성을 가져가지고 엄마가 알게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아빠의 모습, 그 부분은 나쁘진 않다. 그 부분 나쁘지 않다. 아빠 계속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양 변호사님의 입 주를 막 여기 실룩실룩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뭐 그나마 주는 거 하는 거 하나까지는 좋은 것처럼 비춰줄 수 있는데 저는 얄미운 생각이 들어요. 이 전 남편이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와 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진짜 얄미운 행동이고요. 이거는 자신의 전 배우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도 아니고 뿐더러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자기 딸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갈라뜨려 놔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50만 원씩 보내겠지만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우 헤어지기 잘했다. 진짜 이 아내분 그 생각이 드네요. 뭐 정치예요. 어디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진짜 그 엄마 입장에선 딸한테 되게 서운하잖아요. 요것이 엄마한테 애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빠랑 직거래를 했다. 서운하기도 하고 많이 걱정스럽죠. 사실은 중학생 아이가 50만 원을 그냥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쓴다는 게 뭐 좋은 일에 뭐 참고서 사서 받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건 막 쓰는 건데 엄마와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아이의 어떤 교육 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빠가 약간 이 엄마에 대한 반감으로 약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아빠는 아이를 우선으로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두 분의 관계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를 좀 부모로서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염곡로 사시는 김고은님 보고 계시죠? 요즘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인천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 공사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셨어요. 자, 사시는 빌라 바로 옆이 공교롭게도 지하철 공사장이라서 공사 소음 말할 것도 없고 하루에 2번씩 진행되는 발파 진동 소음 때문에 집이 흔들흔들 무섭기까지 하시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세상에 진짜 우리 집 밑에서 옆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와 국토부 서로 핑퐁만 하고 있다는데 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니 하셨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모양을 봤거든요. 두바이 초콜릿이 있어요. 이거 같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손님으로 온 한 남성이 요즘 유행하는 초콜릿을 찾더니 없다고 하자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이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딱 일주일 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인데요. 손님인 줄 알았던 남성의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이니까 20일 저녁 7시쯤입니다. 정확히 이 시간 무렵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편의점에 저녁 7시쯤 그때 이제 퇴근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랍니다. 그때 젊은 남성이 들어와서 두바이 초콜릿을 찾았다라고 하네요. 그게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두바이 초콜릿. 예, 굉장히 유행이래요. 그래서 뭐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돌아갔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바쁜 시간대 지나서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나서 다시 이 남성이 찾아와서는 이번은 흉기를 꺼내 들고 제보자를 위협해서요. 현금 9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상황 제보자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라고요. 공업용 칼이라서 저희 가게에서 파는 거거든요. 칼에 뭐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질문을 하려고 온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칼을 또록 하고 올리더니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바로 카운터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방어하고 할 새도 없이 바로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서 칼을 바로 목으로 갖다 대니까 드리겠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져가세요 하니까 통이 딱 열리자마자 바로 막 집어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자, 저 남성이 다가와서 위협하고 돈 빼앗아서 달아나기까지 딱 30초 걸렸던데, 자, 뭐 곧바로 신고를 했겠죠, 교수님? 네, 너무 놀라서 나가자마자 그 편의점 포스기에 있는 긴급시 신호 버튼을 눌렀어요. 그것도 2개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휴대폰으로 다시 112를 눌러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어디십니까? 뭐 신고자분 어디십니까? 이렇게 얘기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그 편의점 주변으로 막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3단봉으로 다 무장한 경찰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뭐 동네 경찰서 다 모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소방차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심지어 경찰 특공대까지 편의점 주변에 쫙 깔렸다고 합니다. 물론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나타나는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경찰 특공대까지 올 일인가는 조금 그렇잖아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폭탄을 설치했다가 무슨 얘기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편의점에서 범행을 일으키기 전에 경찰에 인근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내용의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인근 지하철역을 샅샅이 뒤졌고요. 다행히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일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강도를 당했다는 편의점 신고가 들어왔던 거죠. 경찰이 확인한 결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자 그리고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말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검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20대였습니다. 편의점 그 공업용 칼 강도의 경찰 특공대가 뭘까 싶었는데 역시 좀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이제 부동산에서 좀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이 아마 집을 좀 소개받으려고 살려고 아니면 중개하려고 갔는데 뭐 경찰차들이 너무나 1대, 2대, 경찰 특공대까지 오고 소방차, 구급차 막 계속 오니까 야 이거 1급 상황인데 큰일 났네. 라고 집 계약하려고 하다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가야죠. 현직 경찰인데. 1급 상황인데 나갔다고 하고요. 너무 놀랐는데 더 황당한 거는 이 검거된 20대 남성 허위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어떻게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범행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범행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사실 일단은 지금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강도는 특수 강도인 거고 허위 신고한 거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였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게 이 제보자분이 CCTV를 다시 돌려보니까 초콜릿 찾다가 나갔을 때는 웃으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걸 봐서는 아무래도 범행 장소를 좀 물색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편의점에서 이미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느끼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돈 때문에 다시 편의점에 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편의점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자기가 진짜로 범행을 저지르 이런 걸 혹시 물색하러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도 생기는 거고, 또 아까 7시 때 사람 많을 때 나간 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대에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인질을 삼았을 수도 모른다라는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지금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이 정도 피해서 이래서 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방금 영상 보셨지만 어떤 모녀가 이렇게 딱 나가고 나서 들어와서 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저 제보자께서는 정말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현실이.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구나. 지금 사실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비슷한 또래의 남자분들이 들으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되고 손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이게 닥쳐오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공포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점점점 더. 그래서 그날 바로 갔어요. 정신과에. 거기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 큰 트라우마라서 한 6개월 넘게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로까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교수님, 저 영상을 보니까 저 지금 피해자분께서는 그 흉기가 내 목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네. 그 트라우마가 더 심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지금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를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뭐 전쟁을 겪었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천재지변을 겪었거나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사고를 겪은 경우에 이제 마치 그 경험을 다시 생생히 하는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건데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칼이 드르륵 올려지면서 목에다 갖다 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하고 다음 들어오는 어떤 그 손님한테 물건도 파시고 뭐 때로는 이게 무슨 일이었지? 그래서 피식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포감을 이제 막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그 두려움과 공포를 좀 늦게 느끼실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실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일단 처벌이 그렇게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그 경찰분이 편의점에 이제 피해액을 돌려주러 왔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편의점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체포할 때도 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제보자분에게는 담당 수사관이 2년에서 3년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요. 정말 다행이지만 피해 액수가 크지도 않고 사람도 다치지가 않았고 거기다가 실제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수사관이 2년, 3년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이 직원분 입장에서는 이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라도 또 금방 나와서 또 보복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왜 아니시겠습니까? 예.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경력 8개월의 20대 아들이 감전사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문 장비 수리에 혼자 투입된 정황이 드러나서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과실을 조사 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좀 안타까운 제보 사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 일을 나갔던 하나뿐인 외아들이 차가운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4시 11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으로 건설 현장 3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전기 패널을 조작하던 중 감전을 당했습니다. 당시 전기 패널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고압 전류가 순식간에 남성의 온몸으로 흘러들어갔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발견된 건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0분이었습니다. 1시간가량 쓰러져 있던 남성을 현장 관계자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자, 사고 발생 1시간 후에 발견됐다. 야, 이게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지 싶은데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CCTV는 사고 당시 모습 고스란히 찍혔고요. 자, 이 고인의 아버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이제 처음 알바식으로 거기를 투입된 거거든요. 그 현장이. 근데 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걔가 그거 할 일도 아닌데 그 전기 판넬에 메인 스위치를 빼라 그랬나 봐요. 그거 빼다가 감전된 상황인데 거기 마지막에는 아들 혼자밖에 없었어요.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사고 사망 당시에서부터 걔네가 발견한 시간까지 1시간이 넘는다는 거를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녹음 파일도. 자, 교수님 조금만 더 내용 보충해 주시죠. 아, 네. 너무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피해자는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 신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담당자 해당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날 자리를 비워서 긴급하게 투입이 됐대요. 그런데 이 관리자가 이 청년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리모컨이 고장났으니까 네가 올라가서 수동으로 장비를 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에 이 청년이 혼자서 34층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설 장비에 올라서 막 우왕좌왕하는 게 다 찍혔어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시켰으니까 예. 그 전기 패널의 스위치를 손으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 수동으로 끄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수동으로 끄는 순간 감전을 당해서 쓰러졌는데 그때 이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 마치고 이미 내려간 후였고 안전관리장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CCTV도 있었지만 1시간 이상을 방치된 상태로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 스위치를 끄는데 감전을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당시에 이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은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부터 고장이 나 있어서 차단기가 작동을 안 해서 계속 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굉장히 중장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지역을 그 장비를 담당했던 직원들은요, 저게 차단기 작동을 안 하니까 나무 막대기를 넣어서 전류를 차단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런 장비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과연 안전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유족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경찰에서는 일단은 이게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원청이 책임 있는 건 아니고 하청을 받은 쪽의 사람들만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 원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들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유족분들 말씀이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자, 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가 과연 업무를 지시했던 하청업체 직원, 야, 네가 올라가서 저거 좀 스위치 좀 당겨 했던 그 직원 한 명만의 문제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구속될 거다. 자, 자진해서 처벌을 받겠다는 이 얘기의 주인공 누굴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런 일에서 다 이제 이렇게 발생한 일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내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사장님이 지금 그거 하냐고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구속이 되든 어쨌든 저는 처벌을 받아요. 그 중대재해법에 내가 해서 걸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걸리는 거지. 그럼 내가 죄가 없어요. 거기가 현장인데. 근데 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아니 진짜 안전관리자가 없었어요. 아들 죽기 전까지. 자, 들으신 것처럼 하청업체 그러니까요. 대표가 원청은 문제 없어요. 제가 집니다. 책임을. 이거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 이거. 사고 후 유족, 아버지죠. 하청업체 대표한테 전화를 한 통 받는데 이상한, 좀 놀라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좀 들려주고 있는데 원청은 아무 상관이 없다.
중대재해법 적용도 자기가 적용돼서 자기가 하청업체 대표가 자기가 구속된다. 원청은 전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글쎄요, 중대재해법이 그러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피해자 아버지가. 안전관리 원청에서 몫이기도 하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안전관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거 아니냐. 원청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다 내 잘못이다. 하청업체 잘못이다. 라고 자기가 처벌받아야 된다. 주장을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 탓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그 통화를 듣고 양 변호사님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원청에 불똥이 튀지 않게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나와야 알겠지만 그냥 보더라도요. 저 이른바 저 타설하고 있는 그 34층까지 올라가 있는 저 장비는 하청업체 소유의 장비일까요? 관리하는 장비일까요? 저 현장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 현장인데 하청업체에서 저게 안전관리를 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청업체 측에서는 여기를 손댈 수 없는 8개월 경력밖에 안 된 젊은이를 저기에 올려보낸 잘못은 있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취지이고요. 기본 요건이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는 원청 쪽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유족분들이 경찰에서도 이거 하청 이쪽만 우리가 수사를 한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현장을 점검을 해보고 경찰의 고용노동부 측에 고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보여요.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닌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아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청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덮어 쓰더라도 앞으로 이 일을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자, 2주가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쉽게 보내주지도 못하셨답니다. 장례가 끝나고도 아들의 발인을 미루다 마침 지난 주말 발인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애가 갔는데 저희 이제 돈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작가님. 애가 그렇게 24살에 갔는데 잘못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사과라도 했으면 괜찮아요. 와가지고 장례식 와서 저 왔는지도 몰랐어요. 뭐 부추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100만 원에 돈 봉투를 넣고 갔대요. 써놓고 저 그거 다 집어 던져줬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현실 믿기지가 않고 아들 발인은 했지만 저희 다 꼴당에도 못 가고 집에 있어요. 이걸 보낼 수가 없어요, 약간이. 교수님,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봤더니 워낙 고압 전류가 흘러서 시신 훼손이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어머니 정말 저렇게 마음으로 진짜 어떻게 지내실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옆에도 보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 20대 초반 남자 청년이 저렇게 인형을 아직도 좋아했던 청년인 거죠. 정말 어머니 정말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고요. 이 유족에 따르면 이 원청 직원이 이 아들의 빈소까지 왔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또 이 하청업체에서 합의를 종용하길래 일단 만나는 봤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합의서 내용이 보니까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원청도 포함해서 합의해야 된다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원청 하청업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보자마자 뛰어나오셨다고 합니다. 큰 기업과 싸우는 게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알고 있지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부조 100만 원 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거 조사가 필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냐면 이런 사망사고 났을 때 대표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미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거 뭐 지금 하청업체 뭐 본인이 처벌받는다고 해가지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요. 원청, 하청 일정 수 이상의 기업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조사관이 노동부에서 조사관 파견했고요. 법위반 여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당연히 성립하고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감전사 이후에 노동부가 무작위로 좀 현장 140곳 중에 20% 감독을 했다고 해요. 정말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유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성관계를 의미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짚어봅니다. 자, 가족의 여러분, 이번 사건 좀 많이들 주목해 주세요. 처음에 이 아버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알려졌는데 저희가 아버님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근데 5학년 남학생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어요. 네, 피해 아동 아버지에 따르면 이 두 아이는 처음엔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학년도 달랐는데요. 그러다가 7월 중순쯤에 이 태권도장에서 키즈 카페 모임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태권도장 측에서 통솔을 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즈 카페를 다녀오고 딸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5학년 오빠가 자신과 여동생을 잘 챙겨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아이가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이 딸하고 따님하고 이 남학생이 가끔 이렇게 문자를 했대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 문자를 받고 말이죠. 오늘 뭐 해? 태권도장 왔어?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였기에 아이고 이 녀석들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지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학생이 딸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정말 무너져 내리셨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손발이 다 떨리고 한숨도 못 잤죠. 이제 충전을 시켜주려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 확인하는 카톡이 있길래 뭐야 하고 이제 위로 더 올려보니까 알몸 사진 요구해달라는 게 있고 새벽 2시까지 그걸 계속 본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도 않고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게 진짜 너무 이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거의 2시간 동안 같이 보면서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자, 양 변호사님 상상이 가십니까? 12살짜리 남자애가 8살 여자아이한테 야, 알몸 사진 좀 보내주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둘이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이 너무나 경악스러운 겁니다. 뭐 처음에는 그래 뭐 둘이 사귀자라고 했는데 뭐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알몸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라고 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게 뭐야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정상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잘못 보냈다라고 이렇게 또 끊었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예. 이 남학생이 뭘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넌 뜻 모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알려달라고 이 1학년이 그러니까 알려주면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알려준다고 한다는 게 뽀뽀랑 비슷하다. 근데 뽀뽀를 좀 진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딸이 그건 아니다라고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부모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도 저거를 처음 보는 단어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저런 걸 보냈다라는 게 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또 그 시간대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이 시간대를 찾아보니까 지금 방학이어서 이 외갓집에 애를 보냈다가 그 초등학교 1학년을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앞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뒤에서 다른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런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아빠, 오빠가 사귀자는데 뽀뽀하자는데 어떻게 해라고 물어봤대요, 딸이. 아이고야,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진짜 그냥 뽀뽀 정도인지 생각하고 그래 그냥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했고
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저렇게 심각한 내용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8살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다른 날이었어요. 전날 말고 다른 날에도 다시 그때 방학이었는데 아이가 잠을 이제 잠자다가 다시 깨서 문자를 하고 그 문자를 사실은 보게 됐는데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도 있었고요. 신체 중요 부위를 보여달라 아니면 사진을 보내고 이걸 삭제한 것도 지금 정황이 보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잘 살펴보니까 딸한테 중요 부위,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보냈다가 딸의 이 첫 반응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아이가 잘 놀랐으니까. 그러니까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 보낸 것 같다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딸이 오빠 보낸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그럼 보여줄까라고 하니까 딸이 당연히 아니야 괜찮다고 하니까 보통 다른 아들은 좋아하는데 창피하냐고 묻기도 하고요. 싫어. 그러니까 딸은 계속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딸이 이제 오빠 사진이나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계속 중요 부위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잔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화를 좀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이 대화 과정에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보내줬고 거부하고 보내지 말라고 하고 이게 8, 9차례 이렇게 거부 의사를 보냈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보내려고 했던 게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너무 받은 겁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가 얼마나 영악하냐면은 뽀뽀할래? 그게 뭐야? 아니야. 성기 사진 딱 보내놓고 실수로 보낸 것처럼 아이고 내가 잘못 보냈네. 아니 하는 짓이 너무 진짜 성인 뺨치는 짓인 거예요. 예?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자 아버님은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지 이제 딱 6달밖에 안 된 딸이 이런 정말 성희롱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나서 진짜 펑펑 우셨대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네, 아버지는 감정적으로도 고통스러워하셨지만요. 다음날 아침에 태권도장에 연락을 해야 될지 학교를 찾아가야 될지 남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태권도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문자 캡처본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관장이 이 남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문자 캡처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남학생 부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죄송하다고 하길래 아버지가 딸과 태권도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는 만큼 태권도장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학생 부모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방학 기간이었지만 지난 16일에 학교를 찾아가고 학폭위 신고를 했고요. 학교는 남학생에게 일주일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님이 학폭위 신고하시고 나서 딸한테 야 누구야 너 그때 이상한 문자 사진 받았지? 그러니까 딸이 아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서를 쓰러 함께 학교에 갔는데 그런데 딸이 진술서에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선생님 도움을 주세요. 자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카톡 내용을 봤는데 오빠가 나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랑 경찰 아저씨한테 굉장히 혼나야 되는 내용이거든 했더니 이제 아이가 왜?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이 몰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에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난다고 했는데 진술서를 그렇게 꽉 채워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교수님 아까 이 딸아이가 아빠가 물어봤을 때는 글쎄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저렇게 썼다는 건 무슨 뭐예요 이게? 네, 이 아이는 사실 이제 알고는 다 있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뭔가 큰일이 벌어졌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내가 이걸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놀라고 슬프고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를 배려하기도 하는 거고요. 본인이 충격을 받았기도 하고 이 분위기가 어른들의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뭘 되게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는 정말 피해를 입었을 뿐이고 오빠가 100% 잘못됐다 이런 생각 못하고 지금 나도 뭔가 잘못을 해서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지금 이건 뭔지 모르지만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필요한 도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아이가 다 기억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빠 놀랄까 봐 아빠 걱정할까 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연기를 했던 거예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거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아이의 내부에서 내면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리고 괜히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박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어리고 왜 엄마가 울고 아빠가 저렇게 화를 내고 학교에 가야 되고 내가 이것들을 굉장히 잘못한 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줄이고 싶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선생님께는 선생님이 또 아는 어른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비명지르시 써는 겁니다. 근데 일단 아버님이 이제 학교에 오가는 과정에서 그 남학생 5학년짜리 편지를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은 이제 호기심과 장난으로 그랬고 친구들이 그런 말 아무렇지도 하길래 이게 해도 되는 말인 줄 알고 그랬다라는 내용이었고 어제 이제 또 학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 그 학생의 부모도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이 학생은 다시 딸에게 상처받았던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고요. 이 학생의 부모들은 이제 죄송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반성하고 있고 반성하도록 하겠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피해 아동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정신상담도 꾸준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을 또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또 그 좁은 어떤 사회에서 아이들끼리의 어떤 행동 반경도 정해져 있잖아요. 당장 태권도장도 가야 되고 학교에서 같은 층을 또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걸리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은 딸아이가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 나 지옥 가? 너는 너무 예쁜 아이고 착한 아이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넌 무조건 천국 가지. 이럴 때 아니야 나 지옥 갈 것 같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면 엄마 아빠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질까 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교수님. 네. 지옥 가? 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만약에 죽으면 지옥을 갈 것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나랑 떨어져서 엄마 아빠랑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좀 어려운 겁니다. 막 유치원 졸업한 8살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제 동화로 인한 성교육 같은 거는 유치원 때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교육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짚어줄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 아이가 분명히 싫어라고 얘기했고 아니라고 얘기했고 나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가 잘못한 게 없고 잘 대응했다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놀라고 우리 온 국민이 다 놀랄 만한 얘기인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어른들이 의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주변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더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른들이 차분하고 의연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12살짜리 남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절이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때도 뭐 완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많이 개방이 돼 있고 많이 이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는 짓 보세요, 이거. 이게 어른 성인 뺨치를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진짜 가정교육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이렇게 낡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가치가 보존된다고 그 소문 났길래 평생 바꿔준다는 소리는 왜 해가지고. 손만이 갈래. 부담 없이 골라. 언제는 바꿔줄 테니까. 리니지 2M 신서버 에덴 그랜드 오픈.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프루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That ooze, now shall death write that wondrous in its sheen. On this beat, and more so we write in this song forever you remain.
on his beat. Immortal we write in these rhymes and forests sway. 교과서 클래스가 다르다. AI 클래스가 다르다. 초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지? 교육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까 미래엔 클래스가 다르다. 초딩 초코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